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강화하기 위해 연구 인력들의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고 연구비 세액 공제 등에 나섭니다. 2023년 청량리역이 고급 주상복합타운으로 완벽 변신합니다. 오늘 분양 일정에 돌입한 모델하우스 현장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반기 시작과 함께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바이오 기업은 줄고 소재와 에너지, IT 기업들의 도전인으로 눈길을 끕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고 재건축 사업 승인도 어려워지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기업의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 빠른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R&D 인력 등의 재량 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빠른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소재나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집창촌과 노후주택이 즐비했던 청량리역 주변이 초고층 아파트촌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한양, 효성에 이어 오늘 롯데건설이 65층짜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단지가 입주하는 2023년 청량리역 일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하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왕십리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더운 날씨에도 관람객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 롯데건설이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분양 현장입니다. 이 단지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2,600만 원대. 분양가 9억 원이 넘더라도 자체 보증으로 최대 4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10%를 납부하시고 중도금 1회차, 2회차까지만 납부를 하시면 나머지 중도금 3회차서부터 6회차까지는 회사 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량리는 그동안 집창촌 탓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레미안 전농 크래시티,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등 브랜드 아파트가 속속 공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슬럼가로 꼽히던 청량리 일대가 이렇게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신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단지가 입주하는 2023년 청량리역 주변이 고급 주상복합타운으로 변신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규제를 극복할 만한 장점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거를 많이 중요하게 보시는데 역 주변이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급 주상복합타운으로 바뀐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그 청량리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고 한편 지난 4월 분양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당시 미분양을 기록했지만 최근 계약을 모두 완료한 데다 중대형 기준 5천만 원대의 프리미엄도 붙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며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이른바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바이오 기업의 IPO는 줄고 소재, 에너지, IT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연 그린플러스는 첨단 온실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첨단 온실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모두 가능한 기업으로 오는 8월 7일 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자 소재 개발 기업 덕산테코피아는 어제 IPO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인 HCDS의 일괄 제작이 가능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태양광 발전 관련 설비 개발 기업 윌링스도 높은 시장 점유율과 정책 호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들의 IPO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와 달리 바이오 업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PO 업계 전문가들은 개성이 강한 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보사 사태 이후 상장 필수 요건인 기술 평가를 통과한 바이오 기업이 없어 타 업종 기업들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기술 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 악화로 흥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총 17곳의 바이오 기업이 상장했지만 이달까지 증시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은 6곳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주춤한 지금이 오히려 공모주 중 옥석을 가리기 수월한 시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미드스몰캡 팀장은 최근 IPO를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저평가 매력도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어 종목별로 선별해 투자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결산 이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펀드 운용 수익을 펀드 이익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펀드 이익 배당금이 작년 상반기보다 24.9%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든 펀드와 늘어난 펀드를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상반기 지급된 펀드 이익 배당금의 총액은 8조 3,240억 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 11조 926억 원과 비교할 때 24.9% 줄어든 수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에 지급된 펀드 이익 배당금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에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모펀드 배당금은 1조 8,7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것과 달리 사모펀드는 6조 4,4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감소한 것입니다. 펀드 유형별로는 머니마켓 펀드와 주식형 펀드의 이익 배당금은 감소했지만 채권형과 대체투자형 펀드의 이익 배당금은 증가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와 주식형 펀드에 지급된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3%, 78.9% 줄었습니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대체투자형 펀드의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5%, 3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펀드 이익 배당금을 활용한 재투자 비율은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높았습니다. 공모펀드는 배당금 중 67.9%를, 사모펀드는 25%를 각각 재투자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사모펀드는 금전 지급 방식의 이익 배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투자율이 공모펀드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는 등 부동산 추가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도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사업 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푸르지오 아파트. 이 단지는 내부를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층수를 2층 더 높이고 가구 수를 늘려 분양 수익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이달 초 연달아 주민설명회를 열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에 아파트 재건축은 주춤한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 까다롭습니다. 아파트 준공 15년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안전진단도 비등급만 받으면 통과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 광진 등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곳이 늘고 있는 상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저마다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확고한 대세로 자리 잡기 어려울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다 보니까 동간 거리라든지 혹은 안에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비해서는 좀
미래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266만 가구가 넘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낡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단 살만한 집으로 고쳐서 생활하거나 또 그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임대를 내주는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컨설팅 해주시는 김서준 도시로재생연구소 대표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노후주택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게 안전사고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수요는 좀 있나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예전에 또 포항 같은 데서 지진 나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건축법도 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최근 5년간의 그 노후주택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후도의 그 기준 연수는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주택이나 건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이슈인 이 한강이나 공원 그런 것들과 또 골목 등이 상권화가 되면서 그 노후된 건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뢰가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네, 뭐 대부분 3.3제곱미터나 뭐 한 평에 얼마 들어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공사비를 측정하실 때는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비의 측정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뭐 평당가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측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이제 개별 건물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평당 얼마라는 금액보다는 이제 개별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노후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에서 리모델링을 이제 할 때 신축에서 제외되는 이제 공사가 기초 그리고 골조 공사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빠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에는 이제 이렇게 디자인에 따라서 신축 대비 절반 정도 미만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보단 비용이 확실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신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의 장점이 참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상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부동산 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부수고 새로 짓는 건축에 비해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시공법은 일단 예전에 그 준공 당시 그 리모델링 노후 건물에 지어졌을 당시의 건축법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건축법에 따르다 보면 이제 건폐율, 지금 현재 건물이 깔고 왔는 그 면적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주차법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심에 이제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신축에 비해서 면적에 대한 이익을 더 얻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면적이란 곧 우리 임대 면적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임대 면적은 곧 임대 수익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의 장점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면적이다. 면적은 곧 또 임대 수익이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비용적인 걸 떠나서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정취나 아니면은 역사성을 또 그대로 건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또 젊은 소비층이 이런 예전의 독특한 분위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또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뉴트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낡은 집을 고쳐 쓰는 건 까다로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의 어떤 시공법이라든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이 앞서십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절차를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절차에 맞춰서 또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먼저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란 것은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간략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법적인 검토와 그리고 향후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 제한사항 등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조사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 특히나 이게 이제 임대용이라고 한다면 상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련 건축물의 특징, 지형적인 특징도 있겠고요. 건물의 노후도, 그다음에 그 건물의 특이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설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건물을 보실 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건물을 신축을 하실 건지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 보시고, 신축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설계 등을 먼저 또 체크해 보셔서 설계를 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신축이건 리모델링이건 이제 설계를 미리 해서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공 금액이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이제 업체 견적 비교를 해서 그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알아보려는 수요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노후주택을 매입하실 때는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냥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어림잡아서 이렇게 금액을 측정을 하거나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막상 이제 시공에 들어갔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해당 건물이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더 유리한 점이 많거나 비용적으로 좀 더 절감되는 경우도 많은데, 리모델링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비용을 작게 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인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공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시공업체를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내부만 좀 잘하는 업체보다는 이렇게 외부 작업, 특히나 건물의 구조와 설비,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의 기능을 이해하는 업체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사한 시공 실적이 많은 업체와 만약에 시공을 함께 한다면 오랫동안 내 건물을 앞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 특히나 이제 건물의 수명을 늘려주게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떤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기회를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공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건축을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건축법, 그다음에 주택법, 주차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체크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슈플러스에선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궁금한 점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엔 자금력이 풍부한 만큼 특허 등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가 쉬운데 중소기업은 여건상 쉽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를 넘어 우수 특허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와 특허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취득한 후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중소기업이 활용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 질적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가. 이제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우리 중소기업 활용 방안이 새롭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합니다. 해외 시장의 특허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입니다. 특허 출원의 42% 이상이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낸 겁니다. 해외 특허 내는 비중은 굉장히 약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작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권리인 특허를 보호해주자라는 생각을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들의 특허 씨앗을 키워 제대로 된 비즈니스로 육성시키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떼래야 뗄 수 없는 분야지만 이 두 분야를 모두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드뭅니다. 제도권 금융과 대형 건설사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업체, 테라펀딩을 만나봤습니다. 테라펀딩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중소형 주택 공급 프로젝트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전문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양태영 대표는 2014년 부동산 P2P를 전문으로 하는 테라핀테크를 창업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 업무를 10년 가까이 해온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그 토지 중에서 그 집담한 건물이 있는 땅들이 경매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지인한테 돈을 빌리거나 또는 뭐 시공하는 회사한테 외상공사를 맡기거나, 그래서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건물을 짓다가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개인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형태는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 빌라, 다가구 등 다양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경우 자금 운용이 안정적이지만 소규모 건축 사업자들은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도 빠듯한 게 현실. 자금 고민을 덜고자 원자재나 공사 품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려는 업자들이 생기고 저품질의 소형주택이 늘어났습니다.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 사업자들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권 금융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10%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처가 됩니다. 테라펀딩이 주목한 건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소형 빌라 위주의 대출입니다. 투자자에게 약속하는 금리는 연 8에서 12%가량. 차주인 시행사, 건설업체에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와 건설 자재업체에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공사 기간과 비용을 검증을 해서 저희가 대출을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자금도 건축주나 시공사한테 주게 되면 그 자금은 실제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그 공사를 진행했던 하도급 업체한테
공정이 끝나면 이제 자금을 직불하는 형태로 해서 그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펀딩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임직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다른 P2P 업체와는 달리 꾸준히 식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꼼꼼한 감리 작업이 있어야 하는 부동산과 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금융 분야를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수혈이 필요한 겁니다. 삼성물산, 3일회계법인, 맥쿼리 투자신탁,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유수의 기업에서 인재가 모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회사의 미션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과 금융에서 기존의 어떤 산업에서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저희가 혁신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건데 문제 해결에 뭔가 기여를 좀 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커리어에 또 중요한 큰 업적으로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회사로 함께 조인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교육 서비스로 영역도 확장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생애 첫 내 집 마련하기, 소자본으로 쉐어하우스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얼어바웃 쉐어하우스 등의 강의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부동산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양 대표는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노후주택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소유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건물 설계와 시공사 매칭, 그리고 대출까지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노후주택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이제 도심이 노후화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그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들을 많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워낙 이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